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빅데이터와 마케팅, 특히 타겟팅과 개인화에 관련된 강의를 맡은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와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이 읽을 수 있다는 믿음들이 엄청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교수,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 이언 에일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데이터는 전문가의 경험이나 직관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전문가의 경험보다 직관보다 더 진실이란 거예요. 엄청난 제일 높은 진실이란 거죠. 또 다른 분도 말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IBM의 최초 여성 CEO예요. IBM. 그래서 IBM의 최초 여성 CEO 겸 회장인 버지니아 로메티란 분인데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천연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의 승자와 패자를 가를 정도로 그 정도로 높은 부분이다. 특히 우리 마케팅 영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걸 얻는다?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얻는다. 통찰을 얻는다. 소비자가 이런 사람이란 걸 도출해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모든 마케터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마케터가 말하던 직관, 경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소비자의 통찰을 정확하게 얻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에 대한 통찰을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도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마케팅의 활용. 우리 여러분들 마케터로서 일하시면 컨슈머 인사이트라고 말합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라고. 그래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니까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고 그걸 어떤 걸 통해서 한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될 게 이제 이 빅데이터의 개념이란 거죠. 빅데이터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다른 시안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 있었던 데이터들이긴 하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때까지 못 만들어냈는데 그것까지 다 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 빅데이터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소비자의 통찰, 새로운 소비자들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서 창출하냐? 데이터에서 하는데 그게 대용량 데이터에서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데이터들은 단순히 그냥 대용량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웹, SNS, 뭐 소셜미디어, SNS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트위터 이런 곳에서 그리고 웹크롤링, 뭐 모바일 이런 데서 다 생성되는 데이터 자체가 전부 다 빅데이터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빅데이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큰 데이터요. 까지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수준을 깔고 말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고 이 정도의 데이터 규모의 데이터를 움직였고 이 정도 속도의 데이터를 했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수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게 데이터였는지도 몰랐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데이터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특히 우리 소셜미디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특히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 모바일 기기가 확산이 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생성된 거죠. 특히 여러분들의 SNS, 소셜미디어 데이터, 모바일로 하는 모든 웹페이지 검색들, 소비행위, 개인정보 이런 것들 모두 디지털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종류를 봤을 때 예전에는 거의 정형화된 데이터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데이터를 조금씩 살펴보면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정리된 데이터예요. 정리가 쫙 돼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엑셀 데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구조사 통계 데이터, 방송통신 광고비 데이터, 통계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정형화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마자 해석도 가능하고 활용도 바로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와 구별되는 점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 반정형 데이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규칙에 따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기술된 텍스트 정보라든지 그림, 표 형태로 돼 있는 작성된 정보들이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비정형 데이터, 이 비정형 데이터가 이 빅데이터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연산이 안 되는 데이터예요. 정형이 안 돼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트위터에서 여러분들 주고받는 것들, 그 생산된 대량의 정보, 여러분들 서브미트 눌릴 때, 생성 눌릴 때, 피드 눌릴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러요. 둘이 연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모든 이 비정형 데이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어느 데이터에 가장 관심을 갖겠냐 이 말이에요.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이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 왜냐하면 이 비정형 데이터는 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SNS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혼자만 하다가 요즘 친구들도 같이 하고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형태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 빅데이터라는 건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뭘 하냐?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가치만 찾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업과도 융합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치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빅데이터가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빅데이터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이게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기술의 한 부분인 AI. 여러분들 AI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빅데이터가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판단 및 학습 능력이 있을 건데 그걸 향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술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고 학습한 결과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적절한 판단까지 만들어지는 AI 기술, 이게 기본 원리인데 빅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써요? 완전 핵심 기술이에요. 핵심적인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는 3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볼 때 이런 게 빅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게 빅데이터인가? 아, 이건 빅데이터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죠. 첫 번째가 그 크기가 테라바이트 단위일만큼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라고 해요. 크기. 그래서 빅데이터가 지닌 가장 큰 특성. 크기가 매우 크다. 데이터의 크기가. 두 번째가 데이터 크기 외에도 속도, velocity라고 하는데 속도가 빠르다. 세 번째가 variety라고 해서 형태가 복잡하다. 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빅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크기라고 보면은 가장 직관적인 빅데이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배웠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로는 관리 못해요. 거기다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음성, 음악, 사진, 동영상, 여러분들 쓰는 댓글, 피드 이런 것들이 형식이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산이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기반해서 기기들이 IoT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게 기기끼리도 통신하면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 양이 폭증할 거라는 거죠. 더 커질 거예요. 두 번째 속도, velocity라고 했죠. 빅데이터는 생성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갱신조차도 엄청나게 작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하고 활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실시간급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가 variety, 형태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원천이나 유형이 매우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빅데이터의 최근 경향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같은 거, 반정형 데이터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진, 동영상, 오디오, SNS,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기 구글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구글 트렌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들어가 보시면 이거 뭐 사실 코비드가 있기 전까지는 독감 트렌드라고 해서 제공을 매일 했어요. 아직도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글 트렌드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도 볼 수 있고요. 구글로 검색하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지역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다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각지에서 관련된 검색어까지 어느 정도 빈도가 있고 어느 정도부터 그 수위가 높은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 주는 게 이 구글 트렌드인데 빅데이터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구글에서 검색되는 데이터들을 모두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건 어제 한 거였는데 이런 예시들을 했을 때 잠시만요. 이렇게 미식 축구로 봤을 때 미국으로 봤잖아요. 2004년도에는 미식 축구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그 내 말이 근거가 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구글 트렌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키워드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매우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 진저.io라는 프로그램인데 앱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사실 이게 피톤가 이게 앱이 바뀌었어요. 그 스타트업이었는데 이게 이때 저희 진저.io로 나왔을 때는 이 스마트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서 행동과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우울증에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초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우울증을 초기에 잡기 위해서 환자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환자가 일반적으로 우울증 상태에 빠지면은 외부하고 연락을 끊는데요. 그리고 대인기피 현상도 보인대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우울증 초기 현상이거든요. 그럼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핸드폰에서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활발하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기는 거죠. 그래서 사교성 정도, 수면 및 식습관, 비만도 이런 거 분석해서 우울증 예측하는데 대처하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어느 스마트폰 사용자가 친구들과 통화, 문자 이런 게 갑자기 뜸해지고 24시간 위치 정보가 집에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우울증 초기 증세에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스마트폰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이 SNS, 카페, 블로그에 투신, 동반자살 이런 거 자살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글이 뜨면 바로 자살 사건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 수요일 밤 10시에 10시하고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전파된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도움 줄 수 있도록 활용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좀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서 2014년에 여러분들이 보스턴 국제 마라톤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 결승선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에서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이 상황이 가장 국제 행사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때 테러범을 검거하는 형태가 전통적인 이 범행 단서 찾고 기초 수사관 직관 의도해가지고 찾았는데 이때 우리가 그 FBI가 어떻게 검거를 했냐면 빅데이터 분석으로 3일 만에 용의자 찾았어요. 그래서 600여 대 CCTV랑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그리고 거기서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 그리고 트위터, 마라톤 트위터 트윗된 거, 그리고 데이터 그런 거 올라온 거 다 대상으로 분석해가지고 용의자는 흰색 야구 모자를 쓰고 후드티와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이라는 걸 밝혀냈었어요. 그래서 검거를 했고요. 그 지금 2013년에 이미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지금 우리는 2021년이잖아요. 얼마만큼의 수준이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들 영화로 보는 수준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친근한 사례고요. 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인데 이 2013년 4월에 서울 심야버스 제도인 올빼미 버스예요. 이게 심야에 대중교통이 끊어지면은 서울에는 택시가 안 잡혀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셔서 야간에 택시 잡아보시면 죽습니다. 안 갑니다. 왜냐면 서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기도 안 갑니다. 이런 지역 안 갑니다. 이런 방향을 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한 3시간 2시간 걸리니까 택시들이 골라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새벽 5시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올빼미 버스입니다.
근데 이 올빼미 버스의 노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요. 이게 뭐 어떻게 잡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뭐 하루 평균 6,079명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졌고 노선은 이렇게 했다라고 그때 인포그래픽으로 했던 사례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심야버스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KT에서 30억 건 이상 심야 시간 휴대전화 통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통화가 많이 일어난 곳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택시, 승하차 데이터 사용하고, 그리고 이걸 정유가 기억으로 표현해 가지고 가장 빨간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내리고 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처로 해가지고 노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노선화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이 9개 노선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완성한 사례로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고, 여러분들도 지금 수준에서 이 3학년에 배우는 그 R 데이터 분석만 해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데이터만 제공된다면. 근데 요즘은 오픈 소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려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이 정도로 벌써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란 게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은 또 다르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하는 거랑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는 어떠한 처리 방법의 순서가 있는데 또 분석 과정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분석 과정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그게 데이터 분석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트너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세계에서 거의 가장 탑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장 조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보는 21세기 오일이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거는 연소 엔진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이미 2011년부터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맥킨지 조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는 국가 경제 이익을 제공하는데도 핵심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앞다투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도입을 하자. 이렇게 서두르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모바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업체 데이터 젠 소프트웨어를 2015년부터 인수를 했고요. HP 같은 경우도 버티카라는 기업이에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고, 버티카 인수를 해가지고 오토노미라든지 그런 업체들을 엄청 인수했어요.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업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잘 아시는 IBM, 특히 하둡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 업체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하둡을 배울 건데 하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 하둡의 가장 강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IBM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0억만 달러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매출 성과 분석하는 베리센트, 그리고 스마트 상거래 분석하는 트리프 테크놀로지, 이런들 막 인수했어요. 그래서 앞다투어서 좀 한다라는 기업들은
특히 데이터에 대한 가장 중요를 느끼고 있는 기업들은 이 데이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해서 전략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뭘 한다? 데이터 처리 플랫폼까지 서비스를 보유해가지고 관련 사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써 이렇게 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에 한번 같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